2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교원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수능을 포함해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확진자들도 다 응시할 수 있게 했는데 왜 임용고시만 아무런 대비책이나 구제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냐는 것이 피해자들의 항변입니다. 집단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돼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는지 집단소송과 헌법소원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량진 유명 임용고시 학원발 집단 감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021학년도 중등교원 임용고시 1차 시험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은 모두 67명입니다. 처음에 응시가 이제 제한됐다, 응시 제한됐으니 환불 받아가라 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피해 수험생 44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 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김지혜 변호사는 교육부의 안일한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코로나는 연초에 발발했고 임용고시 1차 시험은 11월이었는데 그동안 교육부가 아무런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질타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시험을 계획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응시 접수를 받기 전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은 시험 볼 수 없다라는 고지를 이미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 국가고시는 확진자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라가 하는 일인데 뭔가 구제책을 마련해 주겠지 하는 기대는 그러나 여지없이 박살났습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추가 구제책이 있겠지, 나라에서 뭔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국가에서는 그런 추가 구제책이나 재시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계획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어서 입장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시간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교육부 응시 제한 조치는 변시나 의사 국가고시와 비교하면 명백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고 과잉 금지 원칙이나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 김지혜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집단 소송이 단순히 돈 얼마 받아내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게 아니고 소송에 동참한 피해자들도 그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우선 좀 이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코로나19가 또 올 한 해도 계속 이렇게 지속될 거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보는 국민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반드시.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공고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박은선 변호사의 말도 김지혜 변호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10년간 교사를 지낸 박은선 변호사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어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교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예비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도 후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시험 기회를 박탈당하면 안 된다는. 코로나 확진자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변시에만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아서 다른 시험에서도 그 기준이 적용된다는 걸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법조계 일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은 5년 5회라는 응시 제한이 있어서 인용되는 것뿐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건 보편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의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평생이 걸린 시험을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박은선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의 책임이 전혀 아닌 사유로 시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또 수능 시험에서와 같이 생활치료시설을 마련하거나 하는 다른 대안들을 아예 모색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해버리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험을 준비해온 응시생 입장에서
수험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겁니다. 임용시험은 이번에 못 보면 내년에 보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임용시험은 예비교원 양성 시스템 자체의 문제도 있고 지역과 과목에 따라서는 올해는 뽑았지만 내년엔 아예 한 명도 안 뽑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그만큼 절박한 시험 기회니 박은선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런 획일적이고 행정 편의적인 조치는 코로나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코로나 방역에도 도움되지 않는데요. 해열제 응시자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확진이 되면 시험을 못 보니 아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증상이 있어도 해열제를 먹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코로나 확진자 임용고시 제한 헌법소원 박은선 변호사와 국가상대 집단소송 김지혜 변호사. 두 변호사는 두드리면 깨져도 다시 두드려야 문은 열린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되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헌법소원들을 진행을 하면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교육부나 법무부가 법을 제정해서 또 국회가 법을 제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단 이 원고들뿐만 아니라 여러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존권이 그 방역당국의 지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아무쪼록 나라에서 이렇게 그 지침을 정함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일된 그런 기준을 갖고 지침을 제시해줘야 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좀 그거를 수긍할 수 있고.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알패스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표현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알패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알패스가 이게 뭔가요? 네, 그 알패스는 네. 그 리얼 퍼슨 슬래시의 약자인 네. RPS, 네. RPS를 빠르게 읽은 말로 네. 실존 인물을 소재로 허구의 애정관계를 다룬 글이나 네. 그림 등의 창작물을 뜻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1990년대 네. 1세대 아이돌 가수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을 일컫는 이제 팬픽 문화로 네.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넓게 보면은 이제 일종의 하이틴 로맨스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문제는 그 수위입니다. 네. 노골적인 표현이나 지나친 성적 묘사 그리고 심지어는 성폭행을 소재로 삼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네.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알패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네. 지난달 11일 그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네. 청원인은 그 알패스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제조, 유통된 텔레그램 엠번방에 비유하면서 네. 어린 아이돌이 잔인한 성폭력 문화에 노출돼서 혼란과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네. 알패스 이용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정도로 트위터 이용자 전반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 네. 이용자들을 처벌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당 청원은 현재 22만 명 가까이 청원에 동참해서 네. 정부의 이제 공식 답변 충족 요건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래서 곧 이제 경찰청이나 방통위 등 관계 주무부처의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 같은 건 안 하나요? 네, 경찰 역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네. 지난달 19일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알패스 등을 제조, 유포한 네티즌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하 의원 등은 자체 조사 결과 알패스와 아이돌 목소리를 이용한 음란물, 네. 색태 등을 제조, 유포한 아이디 110여 개를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네. 현재 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을 이첩받아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뭘로 처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 알패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성폭력 처벌법은 제14조 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네.
이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알패스의 경우 네. 소설 같은 글이나 웹툰 같은 만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나 네. 이에 따른 복제물은 아니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통상의 음란물 유통처럼 네. 14조로 알패스를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은 법 네. 제13조에서는 네.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조항이 있는데요. 네. 이 조항 역시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 아이돌이 동성애를 묘사하는 것을 이제 네.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해당 아이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온라인에 올렸다면 네. 이것을 이제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더더욱 이제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네. 법적인 근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현재는 그 알패스는 성폭력 처벌법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아이돌들이 이런 거 처벌해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네, 일단 먼저 그 알패스의 수사를 의뢰한 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네. 이제 알패스를 제2의 N번방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네.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그 팬덤의 표현의 자유와 네. 그 팬심을 가장한 디지털 성범죄 사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알패스를 그 N번방 같은 성착취물로 단순하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팬 컨텐츠 관련 연구를 해온 그 장민지 경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는 네. 성착취는 실질적으로 우위의 권력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네.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행위라면서 팬덤과 연예인은 이런 권력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연예인 개인이 네. 개별 창작물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네. 뭐 소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알패스 자체를 성착취물로 명명하는 것은 또 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난해한데 뭐든 좀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 속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성희롱 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이게 뭐 어떤 상황인가요? 네, 가명입니다. 네. 남성 엄탕혜 씨는 짝사랑하는 여성 억울해 씨에게 네. 3주 동안 6차례에 걸쳐서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이제 그녀의 원룸 방 출입문에 꽂아뒀습니다. 네. 억울해는 엄탕의 행위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네. 엄탕해를 고소하기로 했는데요. 네. 과연 엄탕해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을 것 같은데 뭐 처벌받을 수 있다와 없다 논리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관련 법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검사 측은 이 엄탕해가 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편지를 피해자 억울해에게 6차례에 걸쳐서 보냈기 때문에 네. 처벌받아서 마땅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네, 저질스럽고 음란한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은 네. 맞다. 그런데 이제 해당 법 조항이 네. 통신매체를 통하여라고 한 점에 대해서 주목했는데요. 네.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라서 처벌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게 엄탕해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자신은 단지 편지를 억울해의 방 출입문에 직접 꽂아두었을 네. 뿐이지 이제 우편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네. 처벌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얘기가 또 뭐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법원은 판단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법원은 엄탕해 측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해당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 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제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헌상 명백하다. 네. 따라서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네. 직접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 물건을 도달하게 한 행위까지 포함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네. 이제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네.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서 네, 대법원은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해당 법 조항으로는 엄탕해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음란한 편지를 직접 마구 전달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긴 했지만 네. 이건 엄탕해의 행위가 성폭력 처벌법상 네. 처벌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서이지 네. 이제 그 밖에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편지를 꽂아 넣기 위해서 네. 어글의 원룸 문 앞에까지 들어간 행위가 인정이 된다면 네.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등 네. 이제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따라서 편지의 내용이나 이제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정에 따라서는 네. 얼마든지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억울의 사례와 같거나 유사한 행위로 이제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해서 불쾌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이제 네.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성폭력 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회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원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난 직권남용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교포 50살 유동수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유명 성형외과 전 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월 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